정순택 씨는 70살입니다. 볕이 잘 드는 아파트 거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늑해야 할 구석에 1인용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째, 인생의 40년을 움직임으로 채웠던 그의 삶은 지금 가장 정적인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싱그러운 봄의 아침이었지만 순택 씨의 세상은 텔레비전 화면에 희미한 푸른빛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불편하면 잠도 깊이 들지 못하는 법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찾는 것은 리모컨입니다. 그는 습관처럼 TV를 켜고 매일 똑같은 뉴스 채널에 고정합니다. 뉴스가 끝나면 자연스레 노년 건강 100세 시대 같은 제목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화면 속 강사들은 무릎에 좋은 운동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순택 씨는 그 조언들을 그저 듣고만 있을 뿐 단 한 번도 따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의자는 딱딱하고 등받이가 곧았습니다. 푹신한 소파 대신 이 의자를 고집하는 것은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마지막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만 지나도 허리가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려다가도 곧 귀찮음에 지쳐 축 늘어지고 맙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젠 나이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겠지. 그는 가끔 이런 말을 중얼거립니다. 체념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과거의 정순택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입니다. 그는 한때 중학교의 열혈 체육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불꽃정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운동장의 흙먼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운동복은 땀으로 젖을 날이 없었고 그의 다리는 하루 종일 트랙을 뛰고 공을 차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의 삶은 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신조는 움직여야 산다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 그 강했던 삶의 엔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매일 아침 그에게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관절 마디마디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묵직하고 고통스러운 무릎 통증은 이제 일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가는 짧은 거리조차도 그에게는 작은 고행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릎 통증과 함께 찾아온 불면증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2, 3시가 되면 이유 없이 눈이 떠졌고 천장을 바라보며 길고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퇴행성 관절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지만 약은 몸의 통증을 잠시 잊게 할 뿐 마음의 무력감까지 치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순택 씨는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줄입니다. 화면은 여전히 건강 전문가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아파트 산책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도 부지런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 옆에서 한 어르신이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택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 팔걸이를 짚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에 옥신거리는 통증이 그를 다시 의자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자신의 굽어진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단단하고 빨랐던 다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정순택 씨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느려진 게 정말 나이 탓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멈춰버린 탓일까? 창밖의 봄바람은 이미 따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그 작은 질문은 아직 얼어붙어 있는 순택 씨의 발걸음 아래서 아주 작은 새싹처럼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순택 씨는 여느 때처럼 7시에 눈을 떴지만 오늘은 리모컨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제 보았던 공원을 걷던 사람들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움직여야지. 그는 아주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자명종처럼 그의 몸을 깨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한때 불꽃 정선생이라 불렸던 그 몸은 이제 둔중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해보려고 팔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깨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순택 씨는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고작 몇 초의 시도였지만 몸이 거부하는 강렬한 신호였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나이 탓이 맞았어. 어제 품었던 작은 희망은 순식간에 차가운 현실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결국 리모컨을 들어 평소처럼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강사의 발랄한 목소리가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11시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정순택 씨는 문을 열고 옆집 이웃 박미라 씨를 보았습니다. 미라 씨는 순택 씨보다 3살 아래였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김치통 2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김치 새로 담갔는데 좀 드세요. 오늘은 깍두기가 특히 잘 됐어요. 아이고, 미라씨.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번 신세를 져서. 순택 씨는 미라 씨의 손에서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미라 씨는 순택 씨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거실 한쪽에 놓인 의자를 흘끗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복지관에서 요가반 다닌다고 했잖아요. 마침 이번 달에 초급반 새로 열어요. 같이 가요. 순택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닙니다, 미라씨.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무릎도 시원찮은데 나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민폐만 되죠. 그의 말에는 완고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증을 핑계 삼아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미라 씨는 순택 씨의 변명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순택 씨의 눈을 곱게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꾸밈이 없고 순수한 격려였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몸은 나이 들어도 마음은 20살 때 그대로잖아요. 선생님, 아직 젊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그 한마디가 정순택 씨의 가슴에 묵직하게 와박혔습니다. 마치 청천벽력처럼 그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꿰뚫는 말 같았습니다. 순택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 씨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고 다음에 또 보자며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순택 씨는 현관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다. 그는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통증은 분명히 있지만 통증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움직여봐야 소용없다는 체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순택 씨는 평소와 달리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미라 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TV를 켰다가 화면 속의 모든 활기찬 움직임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 불쾌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거실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다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몸도 한때는 그는 젊은 시절 체육교사로서 운동장을 달리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단단했고 땅을 박차고 나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무릎을 만져보았습니다. 뼈마디는 굵어졌고 피부는 탄력을 잃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과거의 자신이 남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순택 씨는 용기를 내어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혀보았습니다. 삐그덕거리는 통증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때의 불꽃 정선생과는 너무 달랐지만 그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몸도 한때는 잘 뛰었지. 아직 완전히 녹슨 건 아닐 거야. 그는 다시 다리를 내리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미묘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나이 탓, 몸의 탓만 하며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택 씨는 잠자리에 누워 복지관 요가반 포스터를 떠올렸습니다. 가봤자 창피만 당할 텐데. 두려움과 창피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라 씨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서운 건 통증이 아닐지도 몰라. 망가진 내 몸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두려운 건지도 몰랐어. 순택 씨는 길게 뻗은 다리를 이불 밖으로 꺼내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의자에 앉아 TV를 켜는 대신 이 다리를 어디로든 움직여 보겠다는 희미하고도 단단한 새로운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심은 요가반에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의 일은 아주 짧은 거리를 걷는 것부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낯선 기대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택 씨는 약속대로 움직여보겠다는 결심을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체육복 바지와 목이 늘어난 흰 티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불꽃 정선생 시절 입던 깨끗한 유니폼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미라 씨에게 연락을 받은 순택 씨는 약속 장소인 아파트 입구로 나갔습니다. 미라 씨는 이미 그곳에서 활기차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미라 씨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순택 씨는 무거운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까지 가는 길이 왜 그리도 멀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짧은 10분의 도보였지만 순택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뒤뚱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싶었지만 애써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지관 건물에 들어서자 젊은 시절에는 익숙했을 단체 활동의 소란스러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요가 교실 문 앞, 그는 발이 붙은 것처럼 멈춰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트 위에서 유연하게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으나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미아 씨, 저는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무래도 이러실 줄 알았어요. 선생님, 여기 다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아프지 않으려고, 덜 외로우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괜찮아요. 미라 씨는 순택 씨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 작은 압력에 순택 씨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교실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젊은 강사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환영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세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택 씨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 다리를 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의 강렬한 통증과 허벅지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다리는 바닥에서 10cm도 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어르신은 순택 씨보다 훨씬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민폐다. 나는 역시 안 된다.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땀 대신 창피함으로 젖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사는 순택 씨의 상태를 눈치챘는지 모두에게 호흡법을 강조했습니다. 자, 모두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고른다는 건 이 삶을 다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몸의 통증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숨을 쉴 때마다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고 스스로에게 괜찮다 말해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순택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사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그 말은 통증에 갇혀있던 순택 씨의 의식을 해방시키는 듯 했습니다. 다시 살아간다. 그는 그제야 동작이 아니라 자신의 숨에 집중했습니다. 길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통증에 대한 집착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동작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드는 대신 그저 바닥에 붙인 채 발목을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덜미와 이마에서 흐르는 따뜻하고 축축한 땀이었습니다. 이 느낌 참 오랜만이네.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구나. 수업 후 순택 씨는 매트 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 씨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처음이 제일 어려운 법이죠. 다음 주에도 봬요. 순택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아침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햇살 아래서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몸이 땀을 흘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정순택 씨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아닌 아침 7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니 잠이 오네. 이게 그 말이었구나.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쉬는 거였어.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창피함이 아닌 이 귀한 잠을 다시 얻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통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넘어 삶의 리듬을 되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은 그에게 다음 단계를 향한 긴장과 기대를 남겼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정순택 씨는 당분간 복지관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장에서 얻은 깨달음, 즉 움직여야 마음이 쉰다는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지관 대신 집 근처의 작은 동네 공원을 자신의 새로운 운동장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리모컨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그는 낡은 체육복 차림으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펴는 동작 하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몸을 굽히면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사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통증에 집중하지 마세요. 숨에 집중하세요. 그는 통증의 순간마다 멈추지 않고 호흡을 길게 가져갔습니다. 통증이 자신을 덮치게 두는 대신 스스로 통증을 지나쳐 보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봄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순택 씨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꾸준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발목만 돌리던 그는 이제 벤치 옆에서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아주 느린 속도로 스쿼트 비슷한 동작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뒤뚱거림은 여전했지만 보폭이 아주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아침 운동,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에는 미라 씨가 준 김치를 나눠 먹은 답례로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는 작은 외출. 몸을 움직이니 밥맛이 돌아왔고 밤에는 거짓말처럼 깊은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택 씨가 천천히 공원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정순택,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새벽부터 땀 빼고 체육 선생 버릇 못 고쳤네. 그의 오랜 친구 윤종필 75세였습니다. 종필 씨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댔습니다. 종필 씨는 순택 씨처럼 은퇴 후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필아, 오랜만이다. 너도 나왔네?
나는 그냥 벤치에 앉아 쉬는 거지. 넌 그 나이에 뭘 또 그렇게 힘든 걸 하냐? 무릎 아픈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쉬어야지. 종필 씨의 말은 과거의 순택 씨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택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투덜대는 종필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쉬니까 더 힘들더라, 종필아. 몸이 멈추니까 마음도 멈춰. 잠도 안 오고 밥도 맛없고 하루 종일 외로워. 순택 씨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70대의 느린 걸음이었지만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움직이니까 덜 아프고 덜 외롭다. 몸은 천천히 움직여도 돼. 하지만 마음은 멈추면 안 되더라. 종필 씨는 순택 씨의 달라진 모습과 단호한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몇 년 전에 무기력했던 순택이 아니었습니다. 순택 씨는 친구를 향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도 의자 말고 벤치에서 발목이라도 돌려봐. 딱 1분만. 몸은 모르겠는데 마음은 분명히 달라진다. 그날 이후 순택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의 작은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밥맛, 수면 시간, 그리고 거울 속 얼굴의 생기. 가장 놀라운 변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5년 전 은퇴 직후의 무거운 표정 대신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꽃 정 선생의 잔열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지만 통증을 이겨내려는 의지는 훨씬 커졌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기분이야. 순택 씨는 이제 공원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매일매일 땅을 단단하게 딛고 나아갔습니다. 멈춰있던 그의 삶이 다시 힘찬 리듬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이듦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듦이란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이 희망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정순택 씨의 삶은 봄처럼 따뜻하고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간의 꾸준한 움직임은 눈에 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를 짓누르던 고통의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고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매일 아침 공원 운동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친구 윤종필 씨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택 씨가 스쿼트를 할 수 있는 횟수가 20개로 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멀뚱히 순택 씨를 보던 종필 씨가 마침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야, 정순태, 나도 좀 가르쳐줘라. 네가 이기는 것 같아서 못 보겠다. 이제 와서 너한테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이 몸뚱이가 내 맘대로 안 된다. 종필 씨의 목소리에는 투덜거림이 아닌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택 씨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종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져서 시작하는 게 이기는 것보다 훨씬 좋다. 선생님은 말이다. 남을 가르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이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자, 종필아.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네가 네 몸을 이해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야. 천천히 숨부터 쉬자. 순택 씨는 친구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의 어색하고 불안정한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불꽃 정 선생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강압적인 체육교사가 아닌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동료였습니다. 그들의 작은 운동그룹은 곧 공원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와 합류했습니다. 며칠 후 순택 씨는 이웃 박미라 씨에게 작은 화분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미라 씨, 제가 그때 복지관에 안 가겠다고 고집 피웠을 때 사실 많이 창피했어요. 망가진 내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선생님,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워낙 완벽한 분이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이젠 마음이 펴져서 다행이에요. 순택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라 씨, 당신의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5년 동안 멈춰있던 내 삶의 스위치를 켰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이, 뭘요? 이제 같이 복지관 요가반에 가야죠. 선생님은 이제 거기서 제일 잘하는 학생일 거예요. 순택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과거의 거만함이 섞이지 않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복지관 요가반에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석이 아닌 당당하게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강사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멈췄던 사람이었다. 완벽주의라는 울타리 안에 나 자신을 가두고 나이 탓, 몸 탓만 하며 세상을 외면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인생을 완벽한 자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꾸준함을 원한다는 것을. 순택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느린 걸음으로 따라오는 종필 씨가 있었고 그 뒤에는 순택 씨에게서 용기를 얻은 서너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리고 때로는 비틀거렸지만 모두 땅을 단단하게 딛고 있었습니다. 순택 씨는 뒤돌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불꽃 정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체념의 시간을 딛고 다시 걷는 법을 배운 한 명의 따뜻한 동료이자 삶의 스승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그들의 느리고도 단단한 발걸음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걸어야 할 많은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